오늘은 제 5장 조직구조와 성과통제, 기업문화, 리더십을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본 강의를 듣기 전에 그, 사례의 덱서사의 사례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 설명을 들으셔야 좀 이해가 쉬우니까요. 먼저 덱서사의 사례를 한번 들으신 다음에 이 본 강의를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인 이제 덱스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덱스터사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회사일 텐데요. 이 회사는 지금으로부터 253년 전인 1767년 미국의 커네티컷주에서 설립된 제지 회사였습니다. 설립 이후로 약 200여 년 동안은 제지 쪽에 집중하다가 1960년대와 70년대 들어서 반도체 밀봉용 화학물질하고 코팅 관련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도 폭넓은 다각화를 통해서 음료수 처리 사업이라든지 생명과학 부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덱스터사는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BCG, 즉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사업 분야를 5개의 큰 사업부 속에 속해 있는 26개의 작은 사업 단위 조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덱스터사의 조직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덱스터사는 BCG의 조언에 따라서 종이사업부와 음료사업부, 그리고 생명과학사업부, 포장용지 사업부, 코팅 및 몰딩 파우더 사업부 등 5개 사업부로 크게 나누고요. 각각의 사업부는 다시 여러 개의 작은 사업부로 나눠서 총 26개의 작은 사업부로 조직을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 재편 당시 5개 사업부를 사업부장에 맡겨서 책임 경영을 하도록 했고요. 이들 5개 사업부의 경영성과는 월 단위로, 그리고 26개 작은 사업 단위 경영성과는 연 단위로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덱스터사는 사업부의 조직을 실시하면서 보너스를 각 사업부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매년 벌어들인 사업부의 영업이익의 20%를 보너스로 적립하고요. 사업부의 직원들에게 동일비율로 나눠주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사업부가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점점 커지게 되는 구조였는데요. 이와 같이 사업부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의 보너스가 개별 사업부의 경영성과와 직결됨에 따라서 사업부장을 비롯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종업원들은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표는 코팅 및 몰딩 파우더 사업부의 5개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를 나타낸 표인데요. 각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몰딩용 파우더는 전기용이나 반도체 생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이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는 IC 기판을 겉에서 밀봉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요. 기존 반도체 생산에서 사용됐던 전기용 몰딩 파우더라든지 액체 코팅용 파우더와 비교했을 때 품질면에서 상당히 고급화된 제품이었습니다. 반면에 접착제 사업은 비행기용 접착제를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특수잉크 사업부는 PCB 전자기판의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체 코팅 사업에서는 반도체 생산 초기에 사용되던 낡은 기술이었고요. 반도체 회로율을 덮어 씌우는 플라스틱 수지 한 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팅용 파우더는 에폭시 수지를 가루로 만든 후에 강한 열을 쬐어서 그 가루를 녹게 해서 코팅을 하는 코팅 관련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업 부분의 매트릭 구성비를 한번 먼저 보면요. 몰딩용 파우더는 매출액의 2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액체 코팅은 24%, 접착제는 16%, 코팅용 파우더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은 이와 좀 다른데요. 매출액
구성비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전 투자 수익률은 매출액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액체 코팅 사업 단위에서 52%로 가장 높았고요. 기타 사업 부분이 48%, 촉수잉크 부분은 35%등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몰딩용 파우더 사업은 세전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16%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매출 성장률은 18%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반도체용 몰딩용 파우더는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단위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덱스터사는 나중에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 사업 단위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코팅 및 몰딩용 파우더 사업분의 다른 사업 단위들을 보면 약 9에서 13% 정도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반면에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 사업은 이보다 높은 약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업부 사원들은 이제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 사업 단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 산업 전체는 약 30%의 고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즉, 산업 전체적으로는 산업 30%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덱스터사의 몰딩 파우더 사업은 약 2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점차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코팅 및 몰딩용 파우더 사업부장의 이제 불평을 보면요. 사업부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세부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덱스터사는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 사업 부분의 성과가 나빴던 원인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BCG에 의뢰를 해서 어떤 요인이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 사업부에 대한 투자를 저해해 왔는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코팅 및 몰딩용 파우더 사업부의 이제 영업 조직은 반도체용 파우더와 코팅용 파우더, 액체 코팅제 등을 같은 부서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사업 부분의 시장이 더 빨리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마진은 어디가 더 높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산 없이 단순히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데만 주력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해서 BCG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에 저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의외로 사업부 성과에 따른 보너스 지급 규정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즉 코팅 및 몰딩용 파우더 사업부에 있는 모든 관리자하고 직원들은 이 부서에 있는 5개의 사업 단위를 모두 합한 사업부 전체의 경영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받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업부 전체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높여야지만 높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현금 흐름이 현재 마이너스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 사업인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 사업 단위에 투자를 꺼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 단위인 액체 코팅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BCG에서는 5개의 큰 사업부로 구성된 조직을 26개의 작은 사업 단위별로 독립적인 사업부를 구성해서 각각의 사업부 성격에 따라서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즉, 시장 성장이 높은 사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단기적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증가에 입각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요. 이에 비해 현재 수익은 높지만 성숙화된 산업에서는 수익률 자체보다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경영성과 지표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덱스터사의 사례는 잘못된 조직구조와 인센티브 제도가 기업의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기업의 내부 환경 중 경영 자원과 이제 핵심 역량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 구조라든지 성과 통제, 기업 문화, 리더십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기업의 이제 경영 전략에 따라서 이제 조직 구조가 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기업의 이제 전략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공식적인 조직 구조와 이제 성과 측정 시스템 이외에 기업의 이제 전략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환경에는 기업 문화와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기업 문화는 기업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으로서 이를 통해서 기업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능력을 결집할 수도 있고요.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은 이렇게 결집된 구성원들의 능력을 하나의 전략적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과 운영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조직을 살펴보면요. 조직 구조라고 하면 흔히 구매부라든지 자재과 등과 같이 기능별로 세분화된 위계 질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위계 질서에 입각한 국내 기업의 이제 조직 구조는 마치 여러 계급을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장군이 되는 것이 일생일대 목표인 군대 조직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일찍부터 군대는 현재 대기업과 비슷한 조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한 명이 100명을 다스리는 백인장, 1000명을 다스리는 천인장, 10,000명을 다스리는 만인장 등이 그러한 예인데요. 군대가 일찍부터 계급에 입각한 위계 질서를 갖추게 된 것은요, 그만큼 군사작전에서 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사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동시에 공격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지, 병사들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면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아닌 인간 사이에서 위계 질서에 따른 경제 조직이 나타난 것은 이보다 한참 뒤인 근세 이후부터였는데요. 과거 봉건 시대만 하더라도 모든 생산 활동은 소수의 수공업자로부터 이루어져 왔고요. 이들 수공업자에게는 오늘날의 우리가 보는 복잡한 조직 구조가 필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증기 기관과 이제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 생산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대규모의 기업들이 출현을 하게 되죠. 이처럼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조직 내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나타나게 된 조직상의 혁신이 위계 질서에 입각한 조직 구조입니다. 즉 기계를 움직이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장 관리자가 나타나게 됐고요. 또한 이제 과거 독립적인 상인들을 통해 판매하던 형태에서 벗어나서 경쟁 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마케팅 조직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근데 원자재 역시 구매할 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상인들을 통해 공급받던 체제를 지향하고 자체적인 구매 부서를 통해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 조직이 커짐에 따라서 기업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능별로 전문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제 큰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점은 조직원들을 각각 기능별로 전문화시킴으로써 전문화의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보 처리 능력이라든지 기억력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제 종업원들을 영업, 생산, 재무관리와 같은 각각의 기능별로 전문화시킴으로써 훨씬 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점은
이러한 조직 구조는 전문화된 개인을 효율적으로 이제 연결하고 이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작업을 할당해주고 전문화된 기능별 부서의 직업을 다른 기능별 부서와 연결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조정 과정을 수행하는 기능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은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기능별 조직 구조는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오래된 이제 조직 구조인 만큼 생산 제품의 종류가 많지 않거나 판매 지역이 넓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인 가장 단순한 형태의 조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제 쓸모 없다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도 소규모의 회사 또는 회사 창업 초기에 회사들은 이러한 기능별 조직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래 그림은 앞에서 설명한 기능별로 조직된 조직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또 다른 유형인 사업부제 조직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위 그림처럼 사업부제는 제품별로 사업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래 그림처럼 아시아 사업부, 유럽 지역 사업부, 미주 지역 사업부처럼 지역별로 사업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기능별 조직 구조는 제품의 종류가 많지 않거나 판매하는 지역이 넓지 않을 경우에 보다 효과적인 조직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사업부의 조직 구조는 생산 제품의 종류가 많거나 판매 지역이 넓은 경우 효과적인 조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요, 제품별 다각화라든지 지역별 다각화를 수행함에 따라서 이런 대규모 기업들이 사용하는 조직 구조가 점차 기능별 조직 구조에서 사업 부재 조직 구조로 변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듀폰하고 GM과 같은 회사들은 제품별, 지역별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기능별 조직으로부터 제품별 독립적인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고 하고요. GM은 소형차를 담당하는 쉐보레하고 폰티악이 있고요. 중형차를 담당하는 올즈모빌과 뷰익, 그리고 대형 고급차를 생산하는 캐딜락을 만들어서 이들 개별 사업부가 자신이 담당하는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영업, 그리고 연구개발, 인사관리 같은 모든 기능별 분야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조직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제 사업부의 조직 구조는 마치 하나의 사업부가 기능별 조직 구조를 갖는 하나의 작은 회사와 유사한 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다각화된 기업이 사업부제 조직으로 바뀌면서 최고 경영자는 개별 사업부장에게 개별 사업부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고요. 각 사업부는 해당 사업부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업부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의사결정을 이제 사업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최고 경영자 자신은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지 신시장 개척, 사업부들의 성과평가 등과 같은 보다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만 전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같은 사업부제 조직은 결국 관리 기능의 전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기업 구조가 다각화의 진행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수직축을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수평축을 지역의 다양성으로 이제 보았을 때 제품과 지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기능별 조직으로 이제 충분히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요. 판매 지역이 다양해지면서 지역별 사업부 조직으로 바뀌고요. 제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제품별 사업부 조직으로 제품과 지역 양 측면에서 또 다각화된 경우에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능별 조직에서 사업부 조직으로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기업 내에서는 뭐 기획 조정실이라든지 뭐 비서실과 같은 스텝 기능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기획 조정실과 같은 이제 스텝 조직은 기획, 인사, 뭐 세금 관계, 법률 관계 서비스를 이제 각 사업부에 제공을 하고요. 각각의 사업부에 경영성과를 수집해서 최고 경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사업부 조직이 확립됨에 따라서 이제 기획 조정실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다각화된 조직에서 고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 기업은 지금까지 사실상 하나의 큰 사업부제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최고 경자는 재벌 총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을 보좌하는 뭐 비서실이라든지 뭐 그룹 기획조실과 같은 조직은 다각화 기업의 전형적인 스텝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이제 주요 계열사,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생명과 같은 이제 주요 계열사가 큰 단위의 사업부 역할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사장은 삼성그룹의 전자 부분을 총괄하는 사업부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내부를 이제 살펴보면요, 다시 뭐 반도체 사업부, 가전 사업부, 통신 사업부와 같이 보다 세분화된 이제 제품별 사업부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들은 이 세분화된 삼성전자 내 각 사업부서장들로서 반도체 사업부, 통신 사업부, 가전 사업부의 경영 책임지는 책임 경영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직 구조는 국제화된 사업부제 조직 구조인데요. 국제 사업부제 조직은 내수 기업의 조직 구조에, 즉 기능별 조직 구조에 해외 영업부라든지 해외 사업부를 추가한 경우인데요. 기업들이 이제 내수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점차 수출을 확대하거나 해외 지적 투자를 통해서 국제화가 점차 진전됨에 따라서 이제 이들 기업의 조직 구조는 점차 확대되는 국제 사업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국내 제품별 사업부 A, B, C가 존재했을 경우에 기업은 해외 영업부나 해외 사업부를 이 같은 이제 새로 사업부를 설립함으로써 국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이제 해외 사업부 안에는 지역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 지역, 미주 지역과 같이 더 세분화된 부서를 아래에 두었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국제사업부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국제화에서 발생하는 도의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국제사업부를 덧붙인 이제 사업부제 조직은 점차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사업부를 덧붙인 사업부제 조직은 규모가 작고 해외 진출 초기에 아니면 해외 배출 비중이 적을 경우에 쓰는 이제 조직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품별로 조직된 사업부는 내수 생산과 판매에만 이제 관심을 두고 있고요. 모든 해외 시장은 국제 사업부가 이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 사업부가 갖고 있는 뭐 기술을 해외에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해외에 있는 자회사하고 국내의 사업부 간 기술 교류라든지 자원 공유, 신제품 관련 기술의 빠른 상품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업의 조직이 이제 내수 부분하고 해외 부분으로 이제 분리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조직 구조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컬하고 로봇 발전 설비업체인 이제 ABB는 기업을 크게 두 개의 차원, 즉 제품 차원과 지역 차원으로 나눠서 조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제품과 지역 양쪽 조직에 소속하게 한 매트릭스 조직을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ABB는 먼저 발전 설비, 로봇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제품별로 사업을 나누고요. 이를 다시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매트릭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제품별, 지역별로 각기 다른 상사, 즉 2명의 상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매트릭스 조직은 한 사람이 지역적인 측면과 제품적인 측면을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조직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이제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취했던 많은 기업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매트릭스 구조를 포기하고 지역별 또는 제품별 사업부 조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트릭스 조직 그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2명의 상급관리자의 이제 지시를 받아야 하는 중앙관리층한테 만일 제품별 상급자하고 지역별 상급관리자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느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직 구조인데요. 결국 이제 이처럼 이제 기업 조직 내에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국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구조만 매트릭스 조직으로 변화해서 동시에 제품과 지역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제품별 사업부제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업부가 이제 별도로 존재했었던 제품별 사업부제 조직에서는 내수 부분을 제품사업부로, 그리고 해외 부분은 국제사업부로 각각 나눠서 내수와 이제 해외가 분리된 형태를 취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매트릭스 조직을 버리고 회귀한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부제 조직은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개별 제품별 사업부가 내수 사업과 해외 사업을 모두 관장하는 형태의 조직 구조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분쟁을 하고 있는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제품별 사업부제 조직을 갖추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별 사업부가 내수 사업만 아니라 이제 해외 영업, 전 세계에 대한 모든 생산하고 판매 활동을 이제 함으로써 이제 규모의 경제도 살리고요.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시장에 판매하는 등 이제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이제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사업부 조직이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조직 구조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부제 조직의 운영 원리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전략 사업 단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각화 기업들의 조직 구조가 사업부제 조직으로 이제 변화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이제 다각화된 사업부제 조직의 여러 가지 관리 기법을 가장 많이 개발하고 이를 잘 활용한 기업이 미국의 G라는 회사인데요. 이 전략 사업 단위는 G가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자문을 얻어서 만든 제도인데요. 전략 계획을 위한 일종의 사업부제 조직 구조입니다. 전략 사업 단위는 이제 독자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사업을 하나로 묶은 이제 조직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처럼 이제 전략 사업 단위로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전략 사업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부 조직의 개별 사업부는 자본 조달 시 서로 극심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에 5개의 사업부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들 개별 사업부들은 다음 회계연도에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부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은 이제 각 전략 사업 단위의 경쟁력과 시장 동향 등을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어느 사업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다른 어느 사업부로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개별 사업부들은 다른 사업부들과 이제 경쟁적으로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영 성과를 높이려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효과는 그 전략 사업부의 조직은 책임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점인데요. 즉, 그 개별 사업부서장들은 그 사업부의 그 성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경영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너스가 차감되기도 하고요. 그 높은 성과를 올리게 되면 그 높은 보너스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이러한 사업부의 조직은 그 외부 자본시장이 할 수 없는 그 세세한 면까지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 경영을 추구할 수 있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업부제 조직을 운영하는 이제 기업에서는요, 그 개별 사업부를 관장하는 그 최고 경영자가 있고요. 이 최고 경영자를 보조하는 그 기획조정실은 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그 기획조정실은 기업 전체의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신규 사업의 진출이라든지 기존 사업으로부터의 탈퇴, 각각의 사업으로의 그 자원 배분을 이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경영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그 대부분의 기업 수준의 전략은 그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이제 실행이 되지만, 그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그 기획조정실과 개별 사업부의 사업부서장이 함께 협력해서 수립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경영 성과가 높은 사업부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실의 개입이 비교적 이제 적긴 하지만, 그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부에 대해서는 그 기획실이 더 깊숙이 관여할 여지가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또한 이제 사업부 간 기술적인 관련성이 이제 많아질수록 이제 상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획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개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각화된 기업에서 범위의 경제성을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부 간 경영자원의 이제 공유와 이제 기술 이전의 그 촉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과 같은 본사의 스텝 조직이 그 사업부의 그 전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 기획조정실은 개별 사업부의 경영 목표에 조정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다각화된 이제 대기업의 기획실은 각각의 사업부마다 이제 각 분기 또는 그 당해년도의 성과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사업부장이 이제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도록 사업부를 독려하는 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성과 목표는 이제 수익률처럼 재무적인 이제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 시장 점유율이나 신제품 개발과 같은 그 전략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에게는 급여 인상이라든지 보너스, 주식 공유와 같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승진과 같이 조직상의 지위 향상을 이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구체적인 목표에 설정하고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람들에게 이제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여타의 사람들에게 보다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세부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어떻게 통합돼서 운영되는가를 이제 결정하는 구체적인 통제와 조정 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전략 목표 수립과 성과 통제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부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통제와 조정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공식적인 통제 메커니즘에는 전략 목표 수립하고 성과 통제 시스템이 있고요. 비공식적인 통제 메커니즘에는 기업 문화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그 공식적인 통제 메커니즘인 전략 목표 수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기업의 목표를 장기적인 이윤극대화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모두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이제 기업 전체의 목표를 장기적인 이윤극대화라고 정의를 하는 데는 모두들 이제 동의를 하는 반면, 기업 세부 조직, 그러니까 즉 사업부라든지 군소사업단위, 기능별 부서, 팀 등에서는 과연 어떻게 자신이 목표를 정할 것인가는 불분명합니다. 전략적 통제는 이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 전체의 목표, 즉 이윤극대화를 세부 조직의 목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기업 전체의 이윤극대화하고 개발 사업단위 또는 기능별 부서의 목표를 연결하기 위해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이른바 기업의 종합적인 성적표 개념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기업 전체의 이윤극대화라는 목표가 개별 사업단위, 기능별 부서 또는 팀 단위에서의 전략 목표로 해석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관리회계 기법하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기업 전체의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사업부 단위의 대차 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서요. 세부 기업 조직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대체로 이제 개별 사업부의 목표를 정할 때에는요, 해당 사업부장과 기획실, 그리고 이제 최고 경영자가 함께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은 회계 연도의 종료에 맞춰서 다음 회계 연도의 고용 목표를 이제 수립을 하고, 개별 사업부는 이제 월별, 분기별, 반년 단위로 목표하고 이제 실제 성과를 비교해서 목표 달성 계획 등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사업부별로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 투하 자본 수익률 등 이제 수익률 지표를 계산을 하고요. 시장 점유율과 기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려는 것에 비해서 영업부, 생산부, 자금부 등 사업부 내의 이제 기능별 부서는 사업부장이 정한 해당 사업부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매출 목표라든지 마진율, 재고 회전율, 공장 가동률, 자금 회전율 등 기능별로 주요 세부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낮은 이제 세부 조직인 과 또는 팀 단위에서는 주문량, 고객 유지, 신규 시장 개척, 고객 만족도, 원가비, 외상 매출금 등 보다 세부적인 지표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라워터라는 회사의 밸런스 스코어 카드인데요. 이 기업의 이제 관리자들은 이러한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갖고 이제 지나치게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이제 지향을 하면서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전 직원에게 알리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적 통제 메커니즘인 성과 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경영 전략을 위해서는요, 개별 사업부에 충분한 권한을 이양을 하고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보상과 이제 제재를 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략 사업부의 이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별 사업부들의 성과를 과연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고안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덱스터사의 사례는 기업들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수익성만으로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숫자를 피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 사례는 각 사업부의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업부의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니치는
기업들이 사업부에 경영성과를 수정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 경영성과 지표를 제시를 하고 이에 가중치를 주는 이제 가중평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예산 할당과 상황에 따른 조정을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스톡 옵션을 줌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이윤 극대화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가중평가 방법은 이제 뒤에 이제 그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예산 할당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할당은 흔히 목표 예산 할당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사업부마다 매년 수익률의 증가 목표, 시장 점유율의 증가 목표, 매출액의 증가 목표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성과 목표를 이제 지정해주고 각 사업부의 책임자가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제 독려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이제 목표 예산 할당에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제 경영 성과 목표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요, 사업부들은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을 포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경영 성과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인센티브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각 사업부마다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적절하게 해야지만 개별 사업부는 자신에게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목표 예산 할당 제도는 대체로 기획 추진실이 있는 이제 스텝과 이제 개별 사업부의 사업부장 간에 이제 매년에 시장과 산업 분야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목표 이상으로 이제 초과 달성을 하면 해당 사업부는 훨씬 높은 성과급을 이제 지급받게 되고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더 낮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때때로 이제 이런 성과 목표 활동을 이제 작성할 당시에 이제 외부 경영 환경의 이제 변화에 대비해서 이제 조정안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환율이 다음 해에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각기 다른 목표 예산을 준비하거나 제품 가격이 5% 인하되거나 20% 이상을 폭락하는 경우 대비해서 각각 다른 목표 예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덱스터사의 이제 사례로부터의 교훈이 뭐냐면요. 기업들이 모든 전략 사업부의 성과를 자기 자본 수익률과 같은 단기적인 수익성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평가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덱스터에서 고성장 사업에 이제 투자를 못했던 이유가 너무 넓게 정의된 사업부 전체의 단기적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5개의 이제 사업부 안에 있는 성격이 다른 사업단위, 즉 성장률이 높지만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반도체형 파우더에 이제 투자를 덜 하게 되었고요. 성장률은 낮지만 현재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엑시 코팅이나 코팅 파우더 사업부의 필요상에 이제 투자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부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요, 현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성숙된 사업 단위인 엑시 코팅과 이제 코팅용 파우더 사업 단위에서 이제 얻고 있는 수익으로 앞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용 몰딩 파우더에 이제 투자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가중평가 방법을 예시로 들어놓은 것인데요. 가중평가 방법은 기업의 여러 사업부의 성장성을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요. 각 사업부마다 여러 성과 지표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이제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사업의 성과 지표 중 수익률과 현금 흐름, 전략 기금 계획,
시장 점유율 증가와 같은 이제 4개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들의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고성장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 증가하고 전략기금 계획에 많은 가중치를 주어서 업적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성장 사업 분야에서는 수익률과 현금 흐름 두 가지 치중해서 업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기금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신시장 개척,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 등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계획을 얼마만큼 추진해 왔는가 하는 주관적인 이제 척도로서 최고 경영자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중간 정도인 사업에서는 수익률, 현금 흐름, 전략 기금 계획, 시장 점유율의 이제 증가에 비슷한 가중치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중평가 방법은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비중의 성과 지표를 이제 제시함으로써 사업부들이 너무 편협하고 단기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세부 조직별 이제 목표 수립과 이제 성과 통제는요, 기업이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략과 기업의 내부 환경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공식 통제 메커니즘인 기업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문화는요,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가치관과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간 중심의 가부장적인 이제 기업 문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명분주의와 집단주의에 의한 행동 방식.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상하 간의 유계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업 문화는 기업이 이제 종업원이라든지 노동조합, 주주, 납품업자, 지역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인 관행과 이제 가치체계는 기업의 창업자 또는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 부수가 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이제 관행들을 유지를 하고요. 신규로 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업 문화를 주입시켜서 일부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게 되더라도 기업 문화가 존속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전략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이 선택한 전략하고 기업의 문화가 서로 일치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기업 문화와 기업의 전략이 일치할수록 기업의 종업원들이 전략 수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에 이제 비춰볼 때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기업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에 이제 맞춰 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어떤 전략이 기존의 기업 문화와 이제 배치되는 전략이라면요,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 문화의 일부 요소를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실제로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업 사례로는 애플의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공식적인 이제 통제 메커니즘인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제시와 변화의 주역인 이제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은요, 기업 문화의 이제 유지와 창출, 그리고 새로운 전략에 맞추어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까지 이제 그 조직이 수행해 왔었던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가치관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유지하려는 이제 관성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조직이 그 지금까지 수행했었던 이제 전략을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요. 그 조직 구성원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그 조직을 변화시키고 그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요. 따라서 때로는 유일하게 이러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최고 경영자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최고 경영자는 이제 조직 구성원들 하여금 이제 그 동기를 유발시켜 줄 수가 있고요. 새로 가치관을 전이시켜 주거나 아니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경영자는 이제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그 내부 정치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고 경영자는 이제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하고요.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고 타결점을 찾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에는 항상 그 노동자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제 노동조합과 그 경영자들의 대립은 그 정치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경영층에서도 그 영업부 관리 조직과 생산부 관리 조직 사이에서도 미묘한 그 역학 관계가 이제 존재하기도 하고요. 개별 사업부들도 때로는 그 상호 견제와 경계를 하는 등 이제 기업 조직 내에 수많은 그 집단들은 자신의 그 그룹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뭐 정치적 담합이라든지 협상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이제 미치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최고 경영자의 임무는 그 이와 같은 이제 기업 조직 내의 정치적 갈등을 되도록이면 그 잠재우고 그 내부의 그 정치적 역학관계를 효과적으로 이제 통제하고 그 경영 전략의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고 경영자가 이제 수행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는요, 기업 윤리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조직은 대부분 그 최고 경영자들이 공개적으로 뭐 윤리적인 행동이라든지 도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그 윤리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에게 그 숙지시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같은 기업 전체의 윤리 도덕적인 성격의 강화는 그 최고 경영자가 기업 조직 전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그 두 번째 사례인 그 삼성물산의 사업부채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역사는요, 한국 기업의 그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1938년 설립한 삼성성애가 그 모체입니다. 무역업을 토대로 이제 출범을 했고요. 1975년에는 종합 무역상사로 최초로 지정되면서 한국의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주도해 오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는 삼성건설을 합병해서 건설과 무역 부분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도 했는데요.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든지 플랜트 수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을 시행 중에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페르노나스 타워를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택 수출 사업에서 국내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삼성물산은 유통업에도 이제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의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테스코와 삼성물산 유통 부분의 합작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도 알고 있는 홈플러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분 다 팔고 나와서 이제 홈플러스와는 이제 아무 연관이 없는 상태고요. 이같이 이제 다각화 결과 삼성물산의 매출과 이제 당기 순이익은 크게 상장을 했지만요. 다양한 사업을 가진 거대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 개념이 이제 확산되면서 삼성물산의 경영 성과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당기 순이익은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본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수년 동안 수백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문제점에 이제 직면하면서 1999년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직 개편과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성과급제를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제일모직에 합병됨으로써 이제 사업구조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최초의 종합상사인 삼성물산은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고, 합병 이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제일모직은 2014년 삼성 에버랜드와 합병해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회사고요. 따라서 이제 합병 이후에 삼성물산은 기존의 건설하고 상사 부분과 함께 이제 과거 삼성 에버랜드가 수행하던 지주회사의 역할하고 레저 사업, 그리고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등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이제 조직 개편은 기존의 상사, 건설, 주택개발, 유통, 그리고 인터넷 등 5개 부분으로 이제 구성된 대규모 사업부 조직을 보다 자세히 구분된 40개의 사업 유닛으로 재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의 사업부하고 새로운 사업 유닛은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과거에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부제 조직은 사업장한테 인력이라든지 경비, 자금 등에 대한 주요한 권한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았고요. 보상체계 또한 명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해외 경비하고 지원부서의 경비를 명확하게 이제 규명하지도 않았었고요. 과거에 누적된 부실하고 당해년도의 성과가 훈제에서 손익관리 역시 투명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조직 설계에 있어서도 이제 사업의 성격보다는 사람 위주의 조직을 이제 운영을 해왔었고요. 온전주의적 이제 인사 관리로 인해서 많은 비효율이 파생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사업부장을 임원만이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부의 숫자를 임원수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새로 조직되는 사업 유니트는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부서장을 맡을 수 있게 해서 조직을 보다 자세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삼성물산의 사업 유니트제는 개별 사업 유니트가 독자적인 대차 대대표하고 손익개선서를 받는 별도의 회사와 유사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의 최고 경영자는 마치 지주회사의 본사처럼 개별 사업 유니트의 경영자를 임명하고요. 자본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유니트장은 직원 채용하고 인력 배치, 그리고 평가, 보상, 승진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이제 행사를 할 수 있었고요. 본사가 정해준 한도 이내의 자본 투자 및 영업에 대한 모든 자율권을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업 유니트장은 매년 본사의 최고 경영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 유니트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요. 자신의 사업 유니트가 필요한 자본을 본사에서 조달받고 투자 가능한 자금 한도와 자신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업 유니트장은 자신이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이제 사업 유니트 내 여러 소규모 사업 단위를 서브 유니트로 나눌 수도 있었고요. 서브 유니트장을 자신이 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업에 대한 이제 적대적인 권한을 이제 위양받아서 이제 한 해에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사업 유니트는 성과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도 있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보면 이를 집단 성과로 들어가는데 PI와 PS가 있습니다.
PI는 경영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요. PS는 그 경영 성과를 일정 지표를 통해서 그 이익 목표를 초과한 부분을 연 1회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가끔 기사를 보면 성과급이 연봉만큼 나온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삼성물산의 사업 유니트는 마치 본사가 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개별 사업 유니트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 회사처럼 조직된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업 유니트 내에 있는 직원은 개개인에 대한 그 실적 평가를 통해서 엑셀런트, 리드 투 임프루브 등 4등급에 따라 그 계절 성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물산에서는 그 이러한 사업 유니트 제도를 시행하게 되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그 개별 그 사업부가 가능하면 많은 인력을 자신의 사업부에 배정받기 위해서 이사과에 청탁을 하고는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비용을 이제 사업부가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받을수록 더 좋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했었던 반면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개별 사업 유니트들이 오히려 그 싱글 인력을 받지 않으려는 풍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력을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사업 유니트에서 직접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따라서 실적 배당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 그 풍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삼성물산의 사업제 조직을 개편 전과 사업 유니트제로 개편한 후의 그림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과거에는 사업부별로 사업부장이 있었던 반면에 사업 유니트제로 개편하면서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구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게 화면에도 딱 보면 느껴지죠. 회사 한편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 유니트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처럼 이제 모든 사업 유니트에 공통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게 되면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물산은 전략적 투자를 요하는 사업 유니트는 최고 경영자가 별도로 평가한다는 정책을 세워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비판은 이 같은 사업 부작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로 개별 사업 유니트가 서로 경쟁적이 되어서 사업 유니트 간의 시너지 창출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 유니트가 보유하는 경영자원을 이제 공유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이제 추구할 경우에 개별 사업 유니트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물산은 상사 부분에 있는 같은 산업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유니트들을 묶은 디비전 컴퍼니를 이제 만들어서요. 동종 산업 내 사업 유니트 간의 시너지 창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삼성물산의 사업 유니트되는 분권화와 책임 경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부제 조직을 철저하게 시행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현재 삼성물산의 조직들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삼성물산은 전체 사업군을 크게 건설 부분, 상사 부분, 패션 부분, 리조트 부분으로 크게 4개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건설 부분은 건축과 토목, 플랜트, 주택,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층 빌딩이라든지 교량, 발전 사업, 철도 사업 등에 영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사 부분은 화학 소재라든지 철강 제품, 자원 등의 산업 소재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사업하고요. 발전 플랜트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 오거나이징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사업은 빈폴이라든지 갤럭시 등의 이제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리조트 부분은 에버랜드라는 강력한 브랜드로 유락시설 및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9년 기준 삼성물산의 부분별 매출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상사 부분에서
매출의 45%가 나오고 있고요. 건설에서 38%, 리조트에서 9%, 패션에서 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매출액을 보면 2002년과 2003년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그러니까 4분의 1로 감소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삼성물산에는 상사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200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열사들의 이제 수출을 대행을 하면서 수출 금액이 매출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3년부터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수출 대행을 하면서 기존에 포함시켰던 수출 대행 총액이 아닌 대행 수수료만을 이제 포함시키도록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3년 이후로 삼성물산의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2015년에 제일모직과의 이제 합병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원래 매출을 회복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4천억 원 선 유지하다가 2015년에 다시 주춤했을 뿐 이후에는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의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올릭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많은 분들이 삼성의 핵심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모만 보면 물론 삼성전자가 핵심 기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삼성그룹의 중심에 서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삼성물산은 1963년 12월에 설립되어 건설, 상사, 식음, 패션, 레저, 바이오 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2019년 30.7조를 달성하였으나 시가총액은 아직 20조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의 핵심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지분에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삼성그룹 보유 지분 가치만 2020년 1월 기준 37.4조입니다. 2020년 4월 기준 각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만 해도 이미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을 넘어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분을 기반으로 삼성물산이 삼성 계열사로부터 1년에 받는 배당금만 5,500억에 달합니다. 이는 삼성물산의 엄청난 현금 창출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 수익은 증가해 왔으며 삼성물산 역시 배당을 유지 중입니다. 또한 2020년 4월 기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는 바로 이재용 총수 일가 및 우호 주주입니다. 이것이 그룹의 핵심 지주사 역할 가능성의 이유이죠. 삼성물산의 이러한 지분 구조로 인해 사업성을 떠나서 삼성그룹의 지주사 테마, 삼성 후계구도의 중심이라는 테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지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금산분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역시 일부 처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 가능합니다. 즉, 그렇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약 5%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는 약 15조 내외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흡수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삼성그룹이 배당을 확대하고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현금 보유를 늘린 이유가 이것에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지배가 강화되면 국내 굴지 기업 삼성이 해외 자본의 손에 좌지우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20년도는 전염병 이슈가 있으니 정상화를 가정하고 19년 재무 상황을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19년도 매출을 보면 30조 수준을 유지합니다. 당기순이익은 19년도 약 1조, 18년도 약 1.7조를 달성합니다. 18년도는 서초사옥 매각 및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처분이익, 하나종합화학 주식평가이익 등 1조의 일회성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수익을 고려하면 18년 대비 19년도 매출과 순이익이 절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의 3년 연속 매출을 찾아보면 30조 매출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순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력이 우수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100% 미만에서 지속 하락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도 우수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매출은 상사, 건설, 식음, 패션, 바이오, 레저 순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사와 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사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세계적 악재로 인해 20년도 상사 부문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1분기 잘 선방하였습니다. 상사는 화학, 건설, 에너지금속, 생활산업 등을 주로 취급하는데 억눌린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상사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예상되는 건설, 산업,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삼성물산의 상사와 건설 부분에서 호재가 올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산업 하향기에 따라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주 잔고가 19년 대비 증가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 선방과 함께 삼성물산의 건설에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5년 만에 삼성물산이 재건축 정비 사업에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공사비만 8천억에 달하는 반포 3주구 재정비 사업인데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며 대우건설과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공 능력 1위 기업, 아파트 브랜드 19년 연속 1위 기업인 삼성물산은 신반포 15차 사업도 최근 압도적인 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에서 삼성물산의 레미안이 가장 비싸게 거래됨에 따라서 영향을 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포 3주구 사업에서는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레미안이라는 이름으로 수주전에 참여하였고 14가지 공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14가지 공약에는 사업비 절감, 프리미엄 실현, 세대당 실거주 면적 증가로 2억 4천만원 가치 증대 등 매력적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S1, 삼성 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의 최고 기술력을 총동원한 하이엔드 주거지를 계획 중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반포 3주구 수주전 역시 신반포 15차와 같이 삼성물산이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삼성물산 기업 분석 편이므로 반포 3주구 수주전 경쟁사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대우건설 역시 트릴리언트 반포라는 반포 3주구만을 위한 브랜드명을 만들며 경쟁에 돌입하여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삼성물산의 중동사업 역시 향후 기대할 부분이 큽니다. 현재는 유가 하락과 경기 침체 이슈가 있으나 이것이 해결되면 중동에서 삼성물산의 건설, 상사 부문에 기대할 호재가 많습니다. 사우디의 600조 사업인 스마트시티 네옴 사업이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에서 삼성물산은 3,100억 사우디 금융지구 사업과 지하철 사업 2조 5천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의 경우 20년 4월 경험한 저유가 기조로 인해 경제를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당초 발표했던 네옴시티 건설 및 신산업 육성을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중동 진출을 오래 공들여온 삼성의 유리한 입지가 기대됩니다. 삼성그룹의 완벽히 종결되지 않은 몇몇 재편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죠.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가중될 가능성도 크게 존재하는 지금입니다. 만일 경제 위기가 온다면 건설, 상사 등의 분야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유가 지속 및 건설업 불황이 지속된다면 삼성물산을 포함한 건설사에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물산의 월봉 기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므로 보통 월봉을 가장 많이 확인합니다. 앞서 확인한 안정적인 삼성물산의 재무 상태와 함께 삼성물산의 5개년 매출을 보면 상승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성장하는 기업이 5년간 주가는 계속 하락 추세다? 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외국인 자본의 경우 이 종목을 4년에 걸쳐서 꾸준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20년도 4월 말 기준 외국인 누적 순매수 1,100만 주에 달합니다. 현재 실보유 수량은 2,730만 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합니다. 최근 4월달 일봉으로 확인해도 외국인은 최근 하락장에서 적극 삼성물산 매수를 누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삼성물산의 PBR은 0.7로 저평가 종목으로 생각되며 자산가치 할인율도 50% 내외에 육박합니다. 삼성물산이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한 시기가 바로 전 대통령 비리 사건이 이슈화되었을 때인데요. 대내외적인 큰 악재들이 점차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일 완만히 해결된다면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예상해봅니다. 다만 주가는 보통 선반영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악재가 점차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주가의 지지부진함은 고려할 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도 역시 중요한 관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로직스가 실적 성장함에 따라 삼성물산도 기대를 해볼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전체 투자금의 약 4% 비중으로 삼성물산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종목의 투자 비중을 크게 실어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 좋은 투자 종목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기업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